맛배집 같은 경우에는 중요 건물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유용 분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팔짝집 같은 경우에는 중요 건물의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격식 있는 건물들을 주로 지분 구조를 팔짝집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건물에서조차도 팔짝집의 사례들이 꽤 많이 나타나니까 다양한 유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팔짝집의 기본 구조와 그리고 그런 기본 구조와 다른 유형들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팔짝집이라는 거는 개념. 맛배집과 달리 측면에도 지붕부가 구성되죠. 근데 측면에도 지붕부가 구성되는 건물은 우진각집도 있고 모임집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팔짝집의 차이점은 뭐냐? 측면부에 이렇게 합각이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추녀가 구성되고 그리고 종돌이가 합각면까지 길게 빠져나와서 지부사를 구성해서 이 합각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 그래서 평면으로 지붕 구조를 봤을 때 이 추녀 마루의 모습이 한자로 8팔자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팔짝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진각집은 추녀가 종돌이까지 길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합각부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상면부에 전체 다 지붕이 구성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부 지점에서 팔짝집과 차이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진각집의 구조를 살펴볼 때는 팔짝집과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면 어느 정도 우진각집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런 팔짝집을 구성할 때, 이 측면 석간에는 장년만 설치되죠. 단년은 합각부 때문에 설치되지 않으니까 이 장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장년을 지지하기 위한 부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기본 구조, 핵심 구조가 되겠죠. 그랬을 때 팔짝집의 기본 구조는 장년을 그러니까 전후 면처마에서 장년을 지지한 도리가 중도리죠. 중도리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하중도리, 상중도리 있으면 하중도리가 장년 뒷부리를 지지할 수도 있고 상중도리가 장년 뒷부리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중도리, 장년 뒷부리를 지지하는 이 중도리 레벨에서 이 중도리와 전후 중도리와 직교에서 걸려지는 측면의 중도리를 외기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기도리. 그래서 측면 장년을 지지하기 위해서 외기도리가 구성되고 외기도리는 보호 밖으로 캔틸레버 구조로 종도리가 내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중도리가 내밀어진 다음에 중도리와 직교에서 결구되고 거기 위에 측면 장년 뒷부리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하중이 실리게 되겠죠. 그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외기도리 하부에 설치하는 부재가 일반적으로 충량이라는 부재입니다. 그래서 팔짝집의 일반 구조라고 할 때는 충량과 외기를 구성해서 팔짝집을 구성하는 집이 팔짝집의 일반 구성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팔짝집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외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외기가 없으면 당연히 충량이라는 부재가 없겠죠. 근데 외기는 있는데 충량이 없는 구조도 나타나죠. 이렇게 유행에 따른 분류들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소규모 집에서도 팔짝집을 구성하는 경향이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삼량가 건물. 삼량가 건물은 중도리가 없어요. 종도리와 주심도리로만 구성되는데 이 경우 중도리가 없기 때문에 측면에도 중도리에 집계되는 외기도리가 구성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팔짝집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팔짝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출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방형 평면. 정방형 평면. 보통 이제 사찰 불정 같은 데서 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정방형 평면. 그리고 칸수는 한 칸 또는 도리통 한 칸, 양통 한 칸 또는 양통은 2칸 정도로 구성되는 이런 건물에서도 팔짝집이 구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정방형 평면의 한 칸 건물에서 팔짝집을 구성하는 그 구조 방식 이전에 보통 정방형의 한 칸 건물은 어떤 집으로 구성하냐면 주로 모임집으로 구성하게 되죠. 그게 구조적으로 가장 구성하기 쉬운 구조인데 근데 그 구조에서 팔짝집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구조는 정형화된 구조 방식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별 건물마다 나타나는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 중요 몇 사례 정도의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팔짝집의 전반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 팔짝집의 일반 구조부터 살펴보면요. 충량과 외기를 통해서 구성하는 팔짝집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충량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보호 밖으로 중도리가 빠져나가고 이 중도리 빠져나가는 도리와 직교하는 이 도리를 외기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호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디귿자 프레임 여기를 외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부를 지지하는 이 부재 이 부재를 충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충량이라는 개념은 자, 양통으로 빠져나가는 부재이기는 한데 측면 기둥열에서 보에 걸쳐져서 결구되는 이 부재를 충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측면 기둥열에서 내부에 내진 고주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부재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충량이라고 그러지 않고 통상적으로 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충량이 구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 기둥이 없어지거나 또는 이 기둥이 뒤쪽으로 이주되거나 해야 충량이 구성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앞쪽은 감주가 되기 때문에 충량이라는 부재가 구성될 수 있고,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체 감주라든가 이렇게 이주가 되면 또 충량이 구성될 수 있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내진 고주에 이주 또는 감주가 일어나야 충량이나 부재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조선시대 연건의궤에 보면 이렇게 양통으로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 결구와 상관없이 양통으로 빠져나가는 이 부재는 모두 다 충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량에 대한 개념 규정이 앞으로 조금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단행본이나 보고서에서 충량의 구성 방식, 충량이라는 개념은 이 구성 방식으로 개념이 규정되어지죠. 그죠? 측면 기둥열과 보호 사이에 결구되는 부재, 외기도리를 지지하기 위한 부재. 그죠? 근데 이렇게 내진 고주와 측면 기둥열이 연결되는 이 부재는 외기를 지지하더라도 충량이라기보다는 그냥 퇴보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